오늘 이제 나누기 앞서서 제가 오늘 어떤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3년이 그 23이라는 숫자가 게마트리아 수비약이라 그러죠.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알렙부터 오메가 타브까지 알렙부터 타브까지 그 숫자 값이 다 있어요. 그 숫자 값이 또 조합돼 가지고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죠. 예,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2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생기, 호흡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으시고서는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때 그 생기, 그게 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서는 그리고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막 이렇게 솟구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그 물을 흩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호흡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불어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다. 저한테는 5783년이 부흥과 전진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강력하게 역사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지난 시간 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좀 뉴스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그 뉴스를 다 통해서 이 세계 정세들을 파악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우리 매번 이제 기도할 제목을 나누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북한 정권의 멸망, 믿음의 사람들이 강건히 일어나 전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해왔는데, 이미 북한 정권의 멸망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기만 남은 거예요. 언제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켜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누이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읽을까요? 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이셨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주인공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대심 그 주권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정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을 할 텐데,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러시아가 성탄절에 군대를 철수해야 된다. 성탄절이면은 지금 열흘 정도 남았네요. 지금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서 G7 그 주요 7개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개국이 이제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주요 현안들을, 세계적인 현안들을 논의하자 막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나중에는 이제 신흥 그 강국들이 생기니까
G20으로 이제 또 확대한 또 모임이 생겼죠. 그래서 G7에 이어서 G20 그 회의에 우리나라도 거기에는 들어가는데 이런 그 G7 종전협상안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전협상안이 젤렌스키가 뭔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크리스마스에 그 러시아에게 크리스마스에 철군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은 분명히 그 러시아의 철수 지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크림반도까지 다 거기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올해 들어서 새로 차지한 돈바스 지역 비롯해서 그 4개 지역, 그 동남부 4개 지역만이 아니라 그 2008년에 2014년인가요? 2014년에 그 점령했던 크림반도까지도 내놔야 된다. 그래야 협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협상을 안 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사실은. 이 러시아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들어줄 리 만무하잖아요. 참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나눠왔지만 돈바스라는 지역, 지금은 돈바스 외에도 뭐 마리우폴이 있는 뭐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까지 해가지고 돈바스 2개 지역, 도네츠크, 루안스크 2개 지역만 아니고 2개 지역을 더해서 4개 지역을 지금 병합을 했어요. 크림반도 전에 병합한 거에 이어서. 그러면 4개 지역 중에서 만약에 돈바스라는 그 2개 지역, 루안스크, 도네츠크라는 2개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대 다수인 그 러시아계 주민이 탄압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쪽 지역에 그 우크라이나에 원래는 민병대였다가 정규군으로 들어가게 된 아조프 연대라는 데가 아조우라고도 하고 거기가 원래 그 나치의 그런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주고 러시아계 주민이 절대 다수니까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것보다도 러시아어가 거기는 더 편한 지역이고 거기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2개 지역은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 돈바스 지역을 못 내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병합했던 크림반도까지도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거는 너무나 지금 무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러구는 목숨 지킬 생각뿐이 없다. 크림 포함의 모든 영토 회복 없이는 휴전 없다. 애들은 이렇게 지금 아예 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전쟁 10개월인데 승리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참 우려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 훈련을 1950년대에 실시해서 그 이후로는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준비도 돼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의 러시아군이 현대전의 창의성이 부족하다. 특정한 전략 전술적 목표도 없다. 그리고 이미 9만 명이 사망해서 민심이 폭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시면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아까 그게 13일, 14일, 12월 13, 14일 이런 때 기사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 5일 정도 앞서서 12월 9일 날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러시아는
당장이라도 종전할 수 있다. 젤렌스키의 결심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만 적정한 선에서 협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의지만 보여준다면 당장 가능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협상을 내놓지만 평화에 관심 없다라고 그냥 냉대를 해버렸죠. 이 사람이 이제 드미트리 페스코프라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발표들을 하는 거죠. 이 11월 15일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 젤렌스키가 참석해서 지금이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면서 양국 사이의 전쟁은 2023년에 반드시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뭐 G20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우크라이나는 특별 거기 대우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종전을 얘기를 하면서도 젤렌스키는 아까 기사를 나눴듯이 그냥 크림반도까지 너희가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 없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 얼마가 죽던지 간에 그냥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식이죠, 지금. 근데 굉장히 지금 추워요, 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추운데 우리나라보다 우크라이나는 더 추울 거예요, 아마. 더 북쪽에 있죠. 굉장히 추운데 지금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와 그 육지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그 러시아가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하는 그 통로로 쓰는 그러한 크림대교를 우크라이나군이 그 미사일로서 요격을 해가지고 크림대교를 파괴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수십 발씩 쏴댔는데 수십 발씩 쏴댄 그 목표물들이 에너지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난방할 수가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해 놓고 있어요, 지금. 전기 공급하는 거 파괴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겨울을 어떻게 날려고 지금 할까? 종전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사실 그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실 침공한 러시아가 진짜 악하지만 지금 젤렌스키도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에 계속 나눠드렸죠. 이 겨울 전에 전쟁 안 끝나면 아사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전쟁 전에 그 겨울 전에 끝나도록 특별 더해서는 연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평화교섭 거절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게 나오겠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자체가 뭐 사실 국제사회의 이런 법칙은 완전한 뭐 도덕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고 뭐 러시아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불량한 나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부패가 엄청 심하고 우크라이나에 그전에도 나눠드렸듯이 무슨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전쟁이라 우크라이나 내에서 못하니까 폴란드 가서 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그 사이비 종교처럼 지금 그 일어난 게 뭐냐면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면은 자기네들은 난교 파티를 하겠다라고 그걸 모집했는데 15,000명인가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악한 것 그걸 말하는 그 상대편인 우크라이나라고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러시아계 주민이 절대 다수인 돈바스를 그냥 떼주고서 협상하는 게 사실 최선의 아니에요. 볼 때에는. 왜냐하면 러시아계 그 주민이 절대 다수인 그 돈바스 지역에는 이미 반군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에 이어서 거기에는 이미 그 러시아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으로 이제 사실은 징치를 했는데 그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돈바스 지역을 떼주고 나머지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러한 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준 선물이 폭발을 했다. 폴란드 경찰청장이 병원에 이송됐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왜 우크라이나, 이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우편물로 받은 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폭발물이 무엇인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탄 발사기였다라는 였을 거라는 추정을 해요. 근데 요 아래 누구한테 이 심칙이라는 이 청장이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현지 경찰과 국가비상대책본부 인사들을 만났을 때 이 국가비상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지금 문제 소지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폴란드라는 그 사실 나라는 우크라이나랑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되게 청재 국가처럼 막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 뭐 난민도 받아주겠다. 뭐 너희와 우리는 뭐 국경 없이 거의 뭐 함께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탐내요. 이게 국제 세계입니다, 사실. 그런 사실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어떤 하나만 딱 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것만 뭐 재해지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그 미국에서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죠. 그래서 지대공, 그 땅에서 그 공중으로 쏘는, 그래서 공중에서 오는 뭐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든 무슨 탄도 미사일이든 이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아주 첨단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제공을 하느냐,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시에는 예측 못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고를 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러시아군이 미국을 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꺼내 훈련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아까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뭐라 그랬죠? 1950년대 이후로 핵 훈련 안 했다, 걔네. 러시아 안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동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핵 훈련 해버렸어요, 러시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그 전에 말했죠. 이 국제 세계에서는 미친놈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매드맨 전략이라고. 그 미친놈처럼 진짜 막 나가야지 상대방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푸틴이 하는 것도 미친놈 전략이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미친놈 전략이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막 조롱하고 그걸 협상 안 한다, 크림반도까지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왜냐면 어떤 면에서 미친 사람이냐면, 사실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단수예요.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KGB 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정신이 뭐 지금 어떻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가오 속된 말로 그런 폼재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모냥 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모냥 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자기가 피해가 오는 거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모냥이 빠지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크림반도까지 돌려달라? 그러면 푸틴으로서는 진짜 모양이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거를 허용하느니 다른 수단 쓰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그렇게 막 나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압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상한 셈법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사실 뭐 심정적으로는 크림반도까지 다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맞겠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이 수없이 죽어야 돼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버티는가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차량에서 견인해가지고 이렇게 각도 올려가지고 쏘면은 이것이 핵미사일을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 핵탄두의 그 성능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2배가 된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이 또 아까 국방차관하고 했던 얘기하고는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또 푸틴이 신년 초에 침공 1년 맞아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2월 24일에 침공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 새벽 5시에. 그래서 이제 올 겨울 지나면은 2월 24일 1주년 맞아가지고 대규모 침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30만 명을 예비군을 징집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반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전장에 투입하지 않고. 반은 따로 훈련시키고 있다. 따로 투입하려고. 그래서 이 레즈 니코우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가디언이라는 그 매거진하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범위한 새 공세를 준비 중이란 징후가 보이고 있다. 뭐 러시아는
뭐 핵도 못 쏠 거고 우리가 이길 거야 막 국방장관은 그래 놨는데 네.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경고는 이번 주 들어 반복되고 있다는데 가디언은 주목했다. 블러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발레리 잘루즈니 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상군 최고사령관도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정보가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새 공격 시기에 대한 관측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국방장관 레즈니코프 장관은 2월을 얘기를 한 반면에 이르면 내달 당장 다음 달 1월 달에 당장 대규모 반격에 맞닥뜨릴 것이란 위기감도 전해진다. 지금 임박해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임박해 있다. 제가 그 아사에 대해서 왜 아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하나님이 아사를 말씀하셨을까? 예전에 스탈린 시절에 진짜 아사를 시킨 수백만 명 아사시킨 얘기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가 굉장히 한번 어떤 거에 딱 꽂혀가지고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잔악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곰이 사실은 우리는 막 곰돌이 푸, 막 곰인형 막 이런 거 봐가지고 곰을 막 되게 부드러운 그런 존재라고 인식들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인데 곰이 사실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곰이에요. 그거는 진짜 곰은 나무로 올라가도 쫓아오고 곰의 그 속도도 엄청나요. 곰의 속도가. 그리고 곰의 이 휘두르는 그 위력이 엄청나요. 그냥 휘두르는 거 한 방에 가슴이 찢겨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사실 러시아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이 나타나는 그 동물 모양이 곰인데 이 러시아가 굉장히 막 느린 것 같고 막 좀 우둔한 것 같고 이래 보이는데 굉장히 그 포악성을 드러내면 굉장히 잔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부분 동원한 30만 병력이 훈련 마치고 투입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군들. 갈아넣기 전술을 쓰고 있다. 그냥 막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별 표시가 키예프, 우크라이나의 수도고요. 오른쪽 아래 이렇게 빨간 표시된 데가 그 중간 쪽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돈바스고 저 위쪽에도 추가로 점령하고 아래쪽에도 추가로 점령해서 이렇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저렇게 점령했을 때 이 중에 반만 너희 돈바스 지역만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나머지는 돌려내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 올리가키라는 우크라이나 올리가키, 이게 올리가르흐라고도 하는데 이게 신흥 재벌들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이게 왜냐면 19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독립하게 됐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독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한 지붕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독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기간 산업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민영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신흥 재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철강, 뭐 이런 가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헐값에 사들인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제 누리게 됐죠. 근데 이들을 이제 때려잡겠다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이 젤렌스키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뭐 반부패 무슨 법 뭐 해가지고서는 또 했는데, 이 반부패 이런 거 진짜 필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걸 누가 또 잘 씁니까? 독재자들이 잘 써요. 시진핑 반부패 척결해가지고 상대 계파들 싹 제거하고 나서 3년임 해버렸죠. 그 정적 제거를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냥 없는 그 혐의도 그냥 다 만들어내가지고서는 날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근데 사실은 젤렌스키 자체도 올리가르예요. 미디어 쪽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도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재벌 부패 때려잡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뒷돈 챙기고, 그러고서는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협상이고 뭐고. 사실은 젤렌스키의 지금 속내는 뭐 다 알 수가 없겠지만, 젤렌스키의 이런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용하는 것 같다. 자신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그 1위에 그 갑부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올리가르흐 라나트 아흐메토우라는 사람인데, 그 좀 익숙한 이름이 아조스탈이라고 들어봤었죠. 그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를 그 러시아가 함락시킬 때 가장 끝까지 남아서 그 우크라이나군이 항전했던 곳이 그 무슨 스탈?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그 스탈이라는 거기서. 근데 거기가 이 사람 회사예요. 그런 데가 뺏기고 그래가지고 많이 재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가 덜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국가에서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들의 조금 입지들이 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그런 거 그 부패 연대로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신흥 재벌로 들어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뭐 자꾸 이제 반부패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같은 조치가 개혁을 가장한 권력 장악이 될 수 있다고 반발을 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를 들어 삼성, 그러니까 삼성하고 같지는 않죠. 이들에게는 부패가 우리보다는 훨씬 심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부패 혐의보다는 그러니까 승계 과정에서의 그 어떤 편법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로 많이 시달렸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우리 여기 기도회에서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박성교사님이 선포하셨었죠. 내 아들을 내놓으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 그런 사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보다 훨씬 이제 침소봉대 가지고 이렇게 얽어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 전에 탄핵 사태도 그랬죠. 무슨 300조를 뭐 저기 숨겨놨다는 없어요. 300조가. 그 얘기 했던 사람은 지금도
아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뻔뻔하게 그냥 국회의원 계속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잘 없어요. 거짓말을 진짜 일벌백계 해야 돼요. 거짓으로 흥할 수 없도록. 거짓이 허용이 되는 사회는 사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거짓을 말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그러면 세워지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면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죠. 참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해요. 보면 그것도 뻔뻔하게 아주 진짜 거짓말을 잘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이. 이거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부패를 했는지. 근데 저는 이 사람은 모르지만 뭐 역시나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젤렌스키에 대해서 그간 이렇게 계속 보아온 바에 의하면 젤렌스키가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WP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과의 관계는 포퓰리즘이 아닌 모든 선진국이 따르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 경제에서 서비스를 잘 내놓는 기업은 선택을 받는 거고 서비스를 잘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규제를 넣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휘둘러 버리면은 그거는 기업이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기업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을 사실 삼성 같은 기업이 얼마나 높여줬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거기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저는 잠깐 경험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거기로 들여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간 거기서 모바일 휴대폰 만드는 쪽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4등에서 이제 3등 하려고 할 때였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노키아는 부동의 1위. 노키아가 50%가 넘었어요. 점유율이. 노키아 다음에 모토로라 그리고 소니 에릭슨 이런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이었어요. 근데 삼성이 어떻게 1위가 됐냐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일 열심히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 진짜 열심히 해요.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나왔죠.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직원들 처우를 되게 공정하게 해줘요. 거기는 직원들 야근을 시키잖아요. 그럼 야근 수당을 직원들이 직접 입력을 해요. 그러고서는 야근 수당 그대로 나와요. 물론 출퇴근 기록은 찍히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 볼 수는 있는 것들이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일한 거 그대로 받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야 뭐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죠. 우리나라 특별히 가면은 말술 마셔야 되는, 그냥 사발에다가 술 마셔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없어졌죠. 물론 이제 또 서울 이외 지역들에서는 뭐 그런 것 좀 더 늦어요. 그런 게 개선되는 게. 근데 이렇게 그전처럼
뭐 누가 뭐 임원이 술 주는데 술 안 마신다고 해서 해코지하고 그러지 못해요. 저도 임원이 술 준다 그러는데 술 안 먹겠다. 너무 해코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러한 사실 좋은 그러한 그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오히려 그 대기업보다 이게 중소기업, 특별히 영세기업 이런 데서의 노동 착취가 더 사실은 사각지대죠. 사각지대. 영세기업이라고 노동 착취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데 중에서 하는 데를 걸러낼 수가 없는. 대기업은 오히려 그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근데 너무 영세업에 막 진출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냥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적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대기업도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커진 거거든요. 네. 그만큼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커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커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간과하고서는 그냥 대기업은 그냥 뭐 대기업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그냥 그 대기업이니까 그냥 나쁜 거야. 그거는 저 북녘에서 그런 사상을 자꾸 주입을 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저 북녘의 수계가 사람들을 그렇게 쪽쪽 빨아먹잖아요. 지금 없어요. 없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기업에 대해서 막 왜냐하면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기가 쥐어야 되니까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기업과의 관계는 포퓰리즘이 아닌 모든 선진국이 따른 문명화된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당한 룰로서 해야 된다. 사실 말 자체는 맞는 얘기죠.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이 올리가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는데 나는 과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과도 정치가 이제 적을 과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적은 몇 명이 그냥 독식을 하는 그러한 그 정치 그러한 거를 과도 정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거에 로마가 삼두 정치를 했었죠. 이런 세 명이 이제 황제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중에는 이제 한 명으로 바뀌었죠. 또 그러한 거를 해본 적이 없다. 자기는 뭐 기업인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개인 투자자이자 고용주 납세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다양화하는 것은 지지한다. 경제가 다양화되는 것은 지지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후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러시아가 아닌 서방의 이미지로 국가를 재건하는 새로운 마샬 플랜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뭐 이런 얘기 자체로는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 2014년 이래 자신의 고향인 키우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침공에서 자국에 대한 가장 큰 개인 기부자가 됐다. 음식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1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1억 달러, 1,000억 이상을 지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만 이전에 친러 반군을 지원한 것에 대한 속죄 노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반군을 지원했던 그런 전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2014년에 그 마이단 혁명이라고 서구화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친러 정권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또 그 크림반도 사태가 난 해죠. 그렇게 마이단 사태로 정권이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발빠르게 크림반도를 떼갔어요. 다시. 원래 크림반도가 협약에 의해서 러시아 거가 우크라이나로 귀속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너희가 또 우리를 반대시 적대시하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 하고 가져가는 거죠 지금. 이게 참 얍삽한 건데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그런 혁명 이후에 이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는데 거기 위에 이제 또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젤렌스키라는 인물은 굉장히 포퓰리즘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러시아는 모든 게 악이고 자기는 굉장히 막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지도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인기를 얻었죠. 어디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사실 잘못해서 촉발된 면도 있거든요. 본인이 왜 똥꼬집을 부려가지고 나토 바로 가입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가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침공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사실. 어쨌든 그러한 것 가운데 이 독재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지금 젤렌스키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심지어 반역 혐의를 그냥 더 씌워가지고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시진핑 그 중국과 이제 12월 말에 회담을 하려고 지금 예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전 도와달라, 대만 그 흡수하는 거 도와줄게, 서로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코로나 그 봉쇄, 뭐 제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아예 뭐 없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어디서 코로나 한 명만 발생하면은 그 지역을 다 봉쇄해가지고 뭐 상하이 1,500만 명 도시가 그냥 전체가 봉쇄가 되고 그러더니 이제 한편 신장 위구르 지역 쪽에 그 우르무치라는 곳에서 그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거기가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봉쇄가 된 가운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를 진압하려고 소방차가 그 봉쇄된 것들 때문에 제때 진입을 못해가지고 화재로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은 뭐 코로나로 죽기 전에 지금 봉쇄돼서 죽겠다는 거죠 지금. 봉쇄돼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왜냐면 아니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들짝 놀라고서는 시진핑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은 내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은 빅데이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특별히 그 소수민족을 그 감시하는 카메라가 곳곳에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이 다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요. 그것이 신장 위구르에서 시험되고 나서는 전역으로 깔렸습니다.
근데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거를 까는데 그거를 수주해가지고 한 사람이 헌터 바이든이에요. 조 바이든의 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개입돼 있죠, 사실은. 헌터 바이든이.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더러운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봉쇄 안 한다 해놓고서는 어차피 그 빅브라이더 감시 카메라도 다 이렇게 감시할 거라는 거죠. 지금 통계상에는 코로나 사망자가 0인데 화장장 앞은 이렇게 막 늘어서 있어요. 화장하려는 그 상여 차가. 중국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죠. 발열 환자로만 몇만 명 막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봉쇄해서 그 막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못하니까 제로 코로나를 수치상 제로를 만드는 거죠. 수치상 제로. 이게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그 통제 그러한 거짓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요. 사우디에 가서도 원래 사우디는 친미였는데 사우디에 가서 거의 동맹 수준의 협정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중국은 동맹이라는 거를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협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것을 사우디랑 맺은 거예요. 그리고 2년마다는 지도자들이 상호 방문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얘기 나왔냐면 화웨이 장비를 들여놓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 대금을 위안화,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좀 완전 이 시진핑 가기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이 사우디 갔었거든요. 냉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 시진핑이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요. 시진핑이 선하지도 않고 중국이란 나라가 진짜 뭐 좋은 나라도 아니지만 중국의 이 지하교인들은 너무나 진짜 존경스러운 건데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 체제는 아주 별로잖아요, 사실. 감시 체제고 공산 체제. 그런데 지금 환영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돈의 지금 시스템이죠. 돈의 시스템. 이 국제사회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거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걸 환영하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있으면서 미국하고 함께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는 돌아서진 않을 것이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동맹 국가는 아니에요. 협력 국가지. 그런 것에서 이제 협력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중국이 지금 타이완에 핵 탑재 가능한 H6 폭격기 18대로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야욕을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지금 12월 말에 이번 달 말에 러시아의 푸틴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시행하기 전에 서로 협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만 가면은 너희가 지지해줘.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석유에 대해서도 지금 확보를 하겠다. 지금 중국은 점차 자신들의 야욕을 펼치는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 지금 보니까 홍콩을 짓밟았잖아요. 사실 홍콩을 정말 자유 그 도시로 남겨두겠다 했던 약속을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그냥 자기네 직속 그런 관리관을 앉혀가지고 이제 홍콩을 완전 그 중국의 한 도시로 딱 만들어 버렸는데 작년에는 이제 천안문 추모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고 그 무산이 그 허가를 못 얻었는데 추모 행사는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했던 사람을 이제 그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를 했었는데 그것이 항소법원에서 그 대중이 집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규를 따르지 않은 그 해당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결정이 이 대중이 집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작은 불씨 같은 거죠 지금. 홍콩이 다 지금 먹혔는데 근데 작은 불씨처럼 법원에서 이런 판결 하나 나와준 거예요 지금.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이란 같은 나라는 지금 그 히잡 쓰지 않았다고 히잡을 쓰긴 썼는데 그 22살 여성이 히잡을 이렇게 머리에 걸쳐 썼다고 완전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랬다고 저기 경찰한테 끌려가 가지고서는 죽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시위가 막 일어났는데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 축구 선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크레인에 목을 달아서 광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나라는 지금 인권이라는 게 없죠 지금. 사실 러시아도 악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사실 만만치 않았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서 더해서 지금 중국은 더한데 중국보다 더한 게 지금 이란이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터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당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그 이스탄불 시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장 선거를 2019년에 했는데 시장 선거를 한 거를 저기 그 티르키예라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터키 그 티르키예의 에르도안 그 사람이 그쪽 당 그 사람이 있는 당에서 막 법원에다가 그거 무효야 하고서는 소를 제기해 가지고서는 그 소를 받아줘 가지고선 재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당선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다시 당선될 때 원래 표차보다도 더 넓혀져 가지고 표차가 생겨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시 재선거하라고 결정한 그 선관위 결정은 바보 같았다. 이 바보라는 얘기했다고 징역 2년 7개월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 터키입니다. 이 독재자 그 악한 통치자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하이라이트는 북한이죠.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심각해요 사실. 북한은 고모부까지도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고 얼마든지 그냥 쟤 죽여 그러면 죽이잖아요. 그냥 거기는 무슨 판결이라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냐고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졌었는데 김정은이 놓쳤어요. 멸망입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악한 나라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 거에 더해서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악하게 가고 있는 것 중에 미국은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약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 펜타닐이라는 거 하는 거 7분에 1명씩 사망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 보면은 지난해 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것이 자동차 총기 사고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는 2017년 10월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의료용 마약류, 원래 이런 펜타닐이 의료용으로 원래 풀렸던 건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이 오피오이드 종류인 거예요. 이게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와 관련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때 남부의 그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려던 게 이 마약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올해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사두 선교사님이 작년이군요. 작년에 그 미국 대선이 있었으니까 미국 대선에서 잘못된 롱가이가 또 뽑히게 된다면은 미국은 망가지게 되는데 또 이 악한 진영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남부 쪽에서 마약과 그런 음란, 그런 악한 것들을 엄청나게 들여오려고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었죠. 그런 거를 막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멕시코 쪽에서 넘어오는데 멕시코는 뭐 마약 카르텔이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죠. 그냥 경찰도 그냥 쏴 죽이고 그래요. 멕시코의 이 카르텔을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 좀 잘 막아줘라라고 하면은 요즘엔 그런 말을 한대요. 멕시코에서. 그럼 미국에서 소비를 덜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은 소비하니까 여기서 팔리는 건데 수요와 공급인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하는데도 줄어들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지금 미국의 굉장한 문제예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죠. 사실은 여기도 작은 아까 홍콩 예처럼 작은 부시로 미국 법원이 지금 옳은 결정을 하나 냈어요. 뭐냐면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뭘 했냐면 성전환 시술권을 서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환을 누구든지 원하면은 그 사람이 의료적으로 위험하든지 아니면은 그 의사가 크리스천이든지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미친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이. 그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 부패와 연결돼 있고 중국의 그 감시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그거는 영구히 금지된다. 딱 판결을 했어요.
야, 이게 그래도 작은 불씨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북한입니다. 이제 북한 얘기하고서 우리 기도할 텐데, 북한이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 고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탄도미사일용 고체 엔진을 시험했다. 고체 연료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무슨 중요한 이유가 되냐면 액체 연료는 우리 주유소 가면 주유하는데 시간 들잖아요. 그처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고체는 딱 해서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속하게 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액체 연료는 그거 주유를 계속 해놓으면은 산화되기 때문에 계속 주유해 놓은 상태로 대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유를 하는데 그 움직임들이 다 포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고체 연료는 순식간에 그거를 딱 장착하고서 쏴버리면 되니까 아주 신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성공을 했다. 고체 연료 실험이 성공했으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쏘는 거를 이제 실험해 볼 거예요. 그것까지 되고 이제 핵탄도 우리 있어라고까지 되면은 미국이 한국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북한을 패망시키시기로. 네. 근데 많이 맞고 무너지느냐, 적게 맞고 무너지느냐 이런 정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꾸 이제 도발을 지금 감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그 동생 김여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둘이 근데 좀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아요. 마약 같은 거. 네. 그런 것에 대한 거를 비춰주신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넘겨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선 주자까지 했던 사람의 그 연결고리 가운데 그 사람의 그 불법 그 사안을 변호하는 변호비를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내줬는데 이 쌍방울은 또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네요. 이 연결이 뭔가 심상치 않죠 사실. 이게 같이 무너질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다 무너질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무너지는 날에 이제 무너지는 건 무너질 텐데 무너지는 날에 우리는 진짜 신속하게 북한을 주님께로 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그 플러스 얘기고. 예. 근데 지금 일본은 뭘 하냐면 3대 안보문서의 자위대 반격 능력을 못 박았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다가 헌법 개정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꼼수를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3대 안보문서라는 게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다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명백한 위협 임박시, 그러니까 그걸 받았을 시가 아니에요. 임박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위대가 미사일 등으로 적국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박성희 사님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일본이 공격할 거다. 근데 우리 한반도 쪽은 아니고 저 옆쪽. 네. 그래서 굉장히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고서는 그 미국의 그런 압력하에서 소위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저 공격할 수 없는 국가로 딱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냥 방어만 할 수 있는 국가. 그래서 자위대 방어용으로만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어용 개념을 지금 선제 공격의 개념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무력 공격이 명백한 위험 임박 시에 먼저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등으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헌법 개정한 것과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래서 북한, 중국의 위협을 내세워서 군사력 증강 야욕을 일본은 또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군사적으로는 어쨌든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미일이 동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려면 그 동맹으로 가는 체계예요. 근데 그거에서 일본이 그 이후에 더 넘어서서 텀물을 키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넘겨주시고, 미국에서는 미군의 우주군을 사실 그 트럼프 정권 시절에 창설을 했죠. 우주군인. 그래서 이제는 뭐 인공위성도 많이 이제 깔려 있고, 그리고 아예 대기권 밖으로 가가지고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이제는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권 밖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군이 창설이 된 거죠. 근데 우주군 중에 미국 내에 있지 않은, 미국 외에 있는 우주군이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창설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주한 미군에 창설이 된 거예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서 지금 우주군이 그래서 방공을 거기 같이 감당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도 우리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금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성공을 했는데 사실 러시아가 먼저 만들었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인공위성도 처음에 러시아가 했고, 저기 미사일 이런 것도 사실 기술 개발을 러시아가 먼저 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막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많이 이제 따라잡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실 러시아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미국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쓰게 되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부터 평양까지 13분이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2시간 이상 걸렸던 건데 이게 13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극초음속 상태에서도 궤도를 자유자재로 변경해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기술이 지금 성공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38선이 있는데 이 위에도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의 테러 수계가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는 끊어낼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최근에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나눠드릴 것 같은데, 크리스틴 선교사님 받은 게 이 함흥 동편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이 동해에 쓰나미가 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수용소가 드러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함흥 바로 가까운 데가 그 유명한 요덕 수용소입니다. 거긴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많이 가둬놨어요. 이런 그 재난 사태가 일어날 때 이 동해 라인으로 구호팀들이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이 얘기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어떤 그 스텝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전에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스텝들을 지금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뚫려질 거예요. 이렇게 함흥 옆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이 요덕 정치범 수용소 산간 지역에 이렇게 천의 요새처럼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일반 그런 다른 그 수용소에는 정치범과 일반범이 같이 가는데 여기는 정치범 중심. 북한에서 정치범이라면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에요. 다른 관리소에서는 학원 및 결혼이 가능한데 요덕 수용소는 결혼도 불가능해요. 아주 가혹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는 더. 그리고 보안원 이주민 네, 그 있는데 장본인과 가족만 이제 여기 요덕 수용소에는 수용되고 이제 탄광 노동하는 것 반면에 여기는 건설 노동을 하고 이렇게 아주 산간 지역에 공동묘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 신의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의주 지역으로부터 어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근데 저는 예전에 받았던 거는 이쪽 북동쪽이에요. 예전에 북한 지역 놓고 기도할 때 그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블라디보스톡 옆에 또 무슨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딱 접경하는 그 지역이 있대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또 아까 통화했던 그분이 그 지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부흥이 거기서 일어난다. 근데 예전에 제가 봤던 것도 벌써 한 5년 아니 7년 됐나? 오래됐어요. 이쪽으로부터 빛이 북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으로도 들어갈 것이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것이요. 근데 이게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이 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부산, 우리나라 남동쪽 끝에 있는 부산에서부터 뭐 1번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저 바다 건너 동경까지도 연결을 하는데 어쨌든 육로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서울을 거쳐서 개성 지나서 평양 지나서 신의주 지나서 저 동남아를 훑고서 저쪽 그 터키 쪽으로까지 갑니다. 이게 아시아나의 1번이에요. 아시아나의 6번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포항, 이렇게 강릉, 뭐 속초, 원산 이렇게 동해 라인으로 해가지고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걸쳐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 빠져요. 지금 이 두 라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저 북한의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지면은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레거시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노인 공경하다 하라 그 말을 하나님이 레거시라는 말로서 이제 감동을 주셨다라고 나눠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신의주 이런데 사실은 그 부흥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 지역에 더 교회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흥의 유업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다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대를 이어서 엘리야의 영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세대가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함께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토탈 서렌더, 완전히 순복하면서 이 부흥의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 저 악한 정권이 빨리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셨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이 부산으로부터 이렇게 1번은 대구, 대전, 서울, 그리고 개성, 평양, 신의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지나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인도도 지나서 스탄 지역도 지나서 이란 이런 데 지나서 터키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 중동까지 쭉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6번 고속도로는 이쪽 동해 라인으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 그 러시아 쪽 시베리아 쪽 걸쳐서 쭉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빠져요. 이 부흥의 도화선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별히 1번 아시아나이 6번이 시작되는 부산으로부터 부흥의 쓰나미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 스카탈레리 링라이닉스 목사님도 예언하셨고 지금 내년 3월 달에 3월 그 12일이 주일인데 물론 그 앞에 뭐 금요일에 또 우리가 금요 세계 기도회 때 또 강사분들 오셔서 나누실 것이지만 집회가 그 3월 12일 그 주일 주간에 3월 13, 14일 월화는 부산에서 하고 그리고 15, 16, 17 수목금은 지금 서울에서 하려고 정말 부흥의 그 대를 이어서 부흥의 유업을 가진 그런 강사분이 오시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통해서도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한국에 그게 접목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부흥을 이 상고하는 거, 이 태를 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신부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그 신부로 하나님 단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나는 신부를 원한다. 신부로 단장시켜라.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신부로 단장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랬는데 오늘 통화했던 그분도 하나님이 신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신부로 준비하라고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랑과 함께 갈 수 있는 자들, 신랑이 이제 오시고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재림하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하나님의 부흥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이끌고 부흥에 전진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783년 부흥과 전진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정말 호흡, 생기의 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어진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들어오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래서 신부이자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내길 원하십니다. 이제 저 북한의 악한 진은 깨트려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신의주로부터도 터지고 저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도 터지고 아버지 부산으로부터도 터지고 아버지 위아래에서 같이 터져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